자, 145쪽에 자, 2번 보시면 정비협상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기본계획에 대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보통의 시죠.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시다. 대도시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요거 맞습니다. 우리 보통의 시라면은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라면 생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우리 기본계획은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지방 의견을 듣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지방 의견은 똑같은데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여기 14일이나 거기 30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기출문제도 보세요. 이걸 알아야 맞추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틀린 거 찾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걸 틀리게 해서 했다. 그러면 14일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돼서 이거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숫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틀린 지문인지 아닌지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빨리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숫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숫자랑 관련된 건 정답 아닌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제처럼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숫자는 맞는 숫자로 해서 정답 아닌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틀리게 하면 숫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물어야지 숫자 문제는 단순한 것이라. 만약에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숫자 나오면 그건 대부분 옳은 숫자가 아니고 틀린 숫자로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숫자로 바꿔놔야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숫자를 알아야 맞추는 문제를 숫자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40문제 중에서 한 4, 5문제밖에 안 돼요. 매번 분석을 해보면 숫자는 많이 나오더라도 순수한 숫자를 알아야 맞추는 문제는 적다. 숫자를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라면 틀린 것 찾는 것에서는 숫자 맞다. 오히려 맞는 것 찾는 것 중에서는 숫자 틀리게 해서 정답 아닌 걸로 한다. 이런 느낌 좀 가져두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14일은 요거 정답 아닌 여기서 정답 아니죠? 옳은 걸로 해놔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3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도지사 승인. 아까 얘기했던 시장은 도지사 통제를 받는.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그 사실을 고시해서 알려주는 건 다 기본적인 절차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5번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요.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이게 5년 재검토라. 이건 쉽게 낸 거죠. 제가 숫자는 대부분 정답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 하자마자 참 우연 5번이 숫자를 묻는 문제네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직접 묻는 문제가 진짜 드뭅니다. 5문제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있을까 한두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숫자 문제죠. 이런 게 이제 숫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시장의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지정한다. 제가 시군에서는 시장의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직접 지정한다. 자치자주 시구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맞아요. 2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명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공람을 하고 지방 의견 듣는데 3번의 지방에는 60일 내 의견 제시하라. 의견 제시 60일이 지나면 이의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기본계획이나 똑같습니다. 4번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여기 구청장은 이제 당연히 광역시 군수를 포함하고 있죠. 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지정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건 맞는데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본인이 지정하는 게 틀렸죠. 본인이 지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이 사람이 지정을 해주면 구청장이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직접이 틀렸죠. 직접이 틀렸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라 그래야 됩니다. 5번의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 대도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거 맞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이 아니냐 특별시장 광역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 시장의석의 정비 기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의석의 정비계획을 위반을 토지공사가 제한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민 제한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계법상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한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정비계획에서 주민 제한은 지금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둘이 비슷한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그래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정비계획 제한에서는 그 제한 사유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러 가지 있는데. 숫자 나오는 거, 그 1번 관련된 숫자 하나,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살짝만 봐주세요. 1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3년 이상 경과해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 1년 이상 지나도 수립이 안 된다. 1년 이상이에요.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숫자만 해두세요. 2번, 3번, 요로 4번 다 제한 사유 맞는데 1번은 숫자 정도를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 5번에 시장의석은 제한후부터 60일 내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라.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이 정비계획 주민 제한에서 제한한 자에게 다 60일 내 반영 여부 통보였어요. 30일 연장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 이렇게 그것만 바꿔서 유일하게 45일 내 통보라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한이죠. 거기도 30일 연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60일만 45일로 막 여기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5번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등서로 본다.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의제된다고 했는데,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만 의제가 됩니다. 지역으로는 의제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주상공이기 때문에 도시로 의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라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이게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건 1번의 반대인데요. 아직 정비구역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됐다라면 이미 정비계획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제가 됩니다. 틀렸고. 3번에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지정할 수는 없다. 둘 이상으로 필요하면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왜 분할 못하고 왜 합치지를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4번에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석에 신고하면 된다. 자,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라고 있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신고가 틀렸습니다. 마찬가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폐지한다. 다 같은 절차. 허가. 물론 경비만 변경일 때는 예외가 존재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계속할 수 있다.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기득권자 보호에게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 보호해야 되는 얘기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죠. 허가 아니죠. 30일 내 신고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6번은 정비법상 시장의석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라. 자, 이것도 개발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개발구역처럼 국계법 개발구역이랑 차이가 나죠. 각각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 허가받아라. 경미한 것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 그래서 개발법도 잘했던 거 똑같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을 식재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 좋아 임시식재라 가벼운 거예요. 임시식재라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죠.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이 임시식재라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럼 다시 제외가 됩니다. 우리 경작지라면 원래 관상용목을 식재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임시식재는 가벼운 겁니다.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러면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라면 허가 주의하시고 답은 일단 1번이죠.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거, 토지 분할 면적에 상관없이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거, 토속재치 똑같잖아요. 개발법이랑.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7번이 정비기관에서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이번엔 허가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빼놓지 않고 지금 너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비싼 건 좀 빼놔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허가받아야 되는 게 5번의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 경작지에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아까 설명했듯이 나머지는 다 경면행이에요. 1, 2, 3, 4번 이것이 다 개발법에 나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자 우리 8번 보시면 여러분이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고득점 하실 분만 노려도 되는 보통 사람은 조금 피곤하다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제 출제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사업의 시행 방법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의제가 되지 용도지역으로는 의제가 안 된다 그랬죠. 개발법과 달리.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로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됐다면 워낙 달동네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중 하나로 의제를 해서 그 수준에 걸맞게 개발해 줄 어떤 기준으로서 주거지역 중 하나로 의제를 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시면 아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기에 따라 주는 방식, 환지로 주는 방식, 반쪽짜리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식, 그리고 제가 기반설만 고쳐주는 걸 반쪽짜리라고 해요. 저는 시행자가 기반설만 고쳐주고 주택은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 방식과 섞어서는 혼용 이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되는 게 개선사업인데요.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을 여기서는 논하고 나머지 4사업 중에서 주택을 주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눠서 보통 달동네인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주거지역의 정확히 중간 전일준 중에서 일반이 중간이고 일반이 1, 2, 3쪽으로 나누니까 정확히 중간이 2종 일반이거든요. 너무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게 정확히 중간인 2종 일반주의로 의제되는 게 보통의 방식으로 사업할 때요. 주택 안 주는 방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반쪽짜리면 기반설만 손대주니까 주택 손대지 않죠? 환지도 땅 주는 것이 주택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쪽짜리나 환지로 할 때는 정확히 중간인 2종 일반으로 의제가 되는데 주택을 줄 수 있는 방식, 즉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게 주택을 주는 대표적 방식이고요. 수용 방식도 주택을 수용하여 그곳에 주택을 건설해 토지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 방식처럼 주택을 주는 방식은 좀 더 큰 주택 지으라고 2종 일반보다 조금 더 나은 3종 일반으로 의제를 하는 겁니다. 방식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이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은 3종 일반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200세대 이상 짓는다. 그럼 혜택 주려고 임대주택 대규모 건설을 유도하려고 3종 일반이 다시 준주거까지 의제가 돼요. 준주거는 주거지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했는데 1번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에 시행자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손대주는 반쪽짜리잖아. 주택은 시행자가 손대지 않으니까 이게 1종 일반이 아니고 2종 일반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2번의 환지가 2종 일반이 되는 겁니다. 딱 중간. 그리고 3번이 수용 방식 그리고 4번이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이 2가지가 주택 주는 방식이죠. 둘 다 3종 일반입니다. 그리고 위 3, 4의 경우로서 아까 주택주는 3, 4의 경우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든 임대주택을 200세 이상 공급하라는 경우에는
준주거까지 의제가 되는 예외까지 이 정도인데 이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했다면 좋겠지만 요거 7점이 넘은 것만큼 좀 떨어지는 건데 고득점 하실 분만 보셔도 되고 하여튼 항상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문제를 많이 다루는 부분일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9번에 정비 예정구역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아까 정비구역에서는 이 정비구역부터 이제 투기 통제 들어가니까요. 정비구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에서 허가받아 이렇게 통제를 했었죠. 이게 개발과 거의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거의 같다. 사실 대수선 하나는 빠집니다만 아직 그건 물어본 적도 없어요. 대수선 하나 빠집니다만 개발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문제에서 해당 문제에서 앞에 그 6번 문제 해설에서는 그걸 해놨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 전에 정비 기본계나 정비 수립증이 이전이라면은 원래 이때부터 투기 통제 들어가니까 둘을 나눠서 이때라면은 꼭 투기 통제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이때 만약에 행위 제한을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3년 돼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아까 정비에서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도 직접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제하고 있어요. 요거 전에는 그 두 가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낸 적은 없어. 그런데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소유자 수 직접 늘어나는 행위가 투기랑 관련된 직접 행위입니다. 사람 수 늘리는 게 제일 시행자가 싫어하는 투기랑 관련된 행위거든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 해요. 우리 건축물 건축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공주택 지어서 하는 거. 이 건축물 건축. 건축물의 대수연 용도 변경 갖고 직접 안 늘어나잖아요.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 분할되면 분할되는 것만큼 토지 수요가 금방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통제하는 게 요거 전에 이 부분이에요. 구별하시는. 그게 9번 문제입니다. 예정구역 등에서 행위 제한이잖아요. 정비구역이 아니고.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로 해서 국장 또는 시도의사, 시장은수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다양한 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어요. 이번에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구역 지정 직전을 얘기하죠. 3번에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1년 내에 연장할 수 있고요.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제한을 하게 되면 4번의 제한행위가 가장 핵심인데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건축물의 건축은 맞지만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는 다 없애야 돼요.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 대신에 토지 분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직접 인구 늘어나게 하는 개발행위로 보고 5번의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행위를 해라는 자는 시장에서 허가니까 아까 그 두 가지 행위만 결국 허가받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해제를 요청해야만 되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의 해제를 해야 된다.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가 아닌 곳이면 시장은 본인이 직접 해제하겠죠. 결국 해제, 여기서는 요청 사유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사실 내용은 많은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핵심 절차인 실시의 인가 신청을 3년 내 없애 자동 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사업은 작은 사업이라 사업 못해서 해제되는 경우 없다가 나중에 도입됐는데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미시행 시 해제,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해제 이 사유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제를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지정권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문제는 해제해야 되는 사유에서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그 해제해야 되는 사유도 숫자는 복잡해요.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 사유만 제가 문제를 만들어냈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 사유만 좀 알아두자 하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정비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이 있죠.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으면은 빨리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이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등을 3년 내에 안 한다 그러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정구역 해제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는 자, 요거는
정비법이라 다소 복잡하지만 틀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미시행시 해제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시행자라면 사업 못하는 경우 없어요. 민간인이 하다가 못할 때 해제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자, 아까 요 개념할 때 했던 거 지금 지우고요. 자, 우리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가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선 사업 민간이 못 합니다. 관리 사업 민간이 못 해요. 공공만 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면 공공만 하니까 이거는 해지에서 빠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가로대 정비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소규모 사업은 요 사업 못할 때 대비해서 소규모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만 요걸 못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데 요 3가지 사업을 민간이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만이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결국 여기에서 해제 사유가 나오는 건데 먼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그림 속에다 표시하면 외우기가 좋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정비법은 개발법과 달리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해야 되니까 정부구역 지정됐으면 빨리 시행자로서 조합을 만들고 만들어진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할 때 조합 만들 때는 추진회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개발법은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 설립 추진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따져야 돼요. 자, 정비구역 고시가 됐으면 빨리 추진회를 구성하라. 추진회가 빨리 조합 만들어라. 조합이 빨리 사업시행 인가 작성해서 인가 신청 들어가라. 추진회 각각의 신청을 얘기해요. 추진회 만들 때 시장소 승인 신청 들어가죠. 조합 만들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죠. 각각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 내 추진회 승인 신청을 하라. 안 하면 해제. 추진회가 승인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 만들어진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라.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비구역 해제를 나눈 상태에서 둘 셋 해서 기억하세요. 둘 셋.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기본을 잡은 상태에서 추진회 구성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공공지원을 받게 되면 추진회 구성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추진회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추진회 구성 안 하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에 없는지만 딱딱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바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치게 되면 둘 4년이 걸리는데 통과했으니까 좀 더 줄어야 마시죠. 둘에서 3으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조합할 때 똑같아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 추진회 승인 받은 때도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할 때, 여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있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 예, 딱 보고 똑같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이런 추진회 이런 거 없이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바로 따지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요게 5년이 되는 거예요. 아까 4에서 3으로 여기서 이걸 통과하면은 통과 안 했을 때 2, 7, 7에서 5로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같은 비율로 줄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7에서 그리고 이제 추진회나 조합의 그 승인이나 인가가 취소가 되면 역시 해제하라. 이게 해제해야 되는 사유 답니다. 다예요. 그래서 요청사유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시장에서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한다. 예정구역 해제건 예정구역에 대해서 3년 내 안 할 때 이거 예정구역에서 3년 내 안 할 때 아닙니까? 이번에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추진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바로 보세요.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추진회 승인 신청을 얘기하잖아.
정비구역 고시센터로 추진해 승인 신청 2년 내 없을 때 둘 아닙니까 이게? 3번은 재건축 조합이 역시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요 둘 사이 요거 3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4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구역 고시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러면 5년이 돼야 되잖아. 5년.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5번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 3년이 돼야 되잖아요. 2년이라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그 다음에 11번의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는데 우리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정비사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너무 멀쩡한 건축물을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1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 방지 이게 세 가지 경우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2번 시장수는 천재지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래는 아까 1번처럼 세 가지 경우에 해야 되지만 이때도 2번 같은 사유가 해당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돼요? 그럼 안전진단을 해봐야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미 주택이 붕괴됐는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장수가 판단을 하겠죠.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면 틀려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붕괴되는 제외할 수 있다 있죠? 요거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요거 말고도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로 인정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니까 아니면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다면 정비사업 해야 되죠? 나머지 건축물은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건축물 아니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에 있는 건축물이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전단에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의 시장운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신청 들어가는 거 딱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명백하대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반짝반짝하는 건축물이라면 누가 봐도 그렇다라면 안전을 할 필요 아예 없잖아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에 시장으로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을 결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 이 정비 사업에서는 작은 사업이라서 시장운수가 둘 빼놓고 시장운수가 한다 그랬잖아요. 둘 빼놓고 시장운수가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진단 기관에 하기로 해서 의뢰 최종 결정 다 시장운수가 합니다. 근데 시장운수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시장수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검증받기 위해서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통지받는 규정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결정하고 나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막 검토를 할 겁니다. 5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가 검토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것을 취소한다? 결정한 사람이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체면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시장운수가 결정했는데 시도지사가 아무리 문제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취소하면 시장운수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운수에게 직접 취소가 아니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 시장운수는 그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취소는 못합니다. 틀렸어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 12번에 역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인데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한 때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서 실시할 때는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사업시 인가를 받지 못한 걸 전제로 합니다. 요청할 때는 10분의 1, 긴 시간 10년, 다 10이랑 관련되죠. 10년 10분의 1. 그래서 여기는 5년은 너무 짧잖아요. 재건축 결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2번이 바로 두 번째로 끝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우리 요청에 한 안전진단은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5가지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어느 그 중에 하나가 2번이거든요.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요청한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10분 이상. 그래서 그 정도 숫자 맞고요. 3번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택과 단독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단독택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면 단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주택단지 안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분리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 부대분리설 다 하는 거예요. 단독은 어느 단독이 주택단지 내에 있습니까? 단지 바깥에 있지. 그래서 단독은 빠지는 거예요. 큰 건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전진단에서. 4번의 시장운수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하여 정비기 수립이나 재건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많이 나와서 틀렸어요. 안전진단 결과 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여 시장운수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5번의 요청에 한 안전진단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 내부를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된다. 비용은 시장운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주로 재건축 등을 시장운수가 하니까요. 재건축 정비계획을. 그래서 시장운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요청에 한 경우만큼은 요청한 자에게 전부 내부를 조례가 정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청의 경우는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된다 했거든요. 지금은 시장운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 요청의 경우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13번도 보세요. 정비법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사용 금지가 필요할 정도니까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이게. 2번의 안전진단 요청 시에는 3분의 2 동의가 아니고 10분의 1 이상 동의라고 했죠. 3번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때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운수에 예치해야 된다. 예치할 필요가 없죠. 원칙은 시장운수가 내고 요청이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미리 예치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규정이죠. 4번에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 좋은데 시도에서는 틀린 거예요. 시도에서가 왜 합니까? 정비법인데 작은 사업인데 시장운수가 하죠. 그래서 시장운수가 하는 일을 시도에서로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 시장운수. 5번의 시장운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신청에서 신청을 또 60일 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이게 요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그 통보 기한은 요건 30일이에요. 30일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이고. 자, 이제 보시면 154쪽에 시행 방식, 시행자 조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행 방식을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이 정비법에서 좀 어렵다는 부분이 6가지 정비 사업에 따라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 우리 6가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을 한다 그러면은 시행 방법을 한다 그러면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것은 건물 주는 것이죠. 주택이라면 주택, 도시환경이면 상가나 공장,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잡아보면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땅 주는 환지 방식이에요. 이건 땅 줄 때 쓰는 거죠.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계, 땅 줄 때는 환지.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제가 소위 반쪽이라고 표시하는 게, 반쪽이 아까도 얼핏 얘기했듯이 시행자가 기반시설만 손대주고 주택 손대지 않는 반쪽짜리 가장 간단. 그리고 수용 방식도 써요. 우리 주택을 시행자가 수용한 다음에 토지공사가 우선 공급하는, 그리고 둘 이상을 섞어 쓰는 혼용까지 해서 이 5가지 방식이 모두 나오는 방식인데, 개선사업에서는 이 5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2가지 방식만 쓸 수가 있고,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하나만 쓸 수가 있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2가지를 쓸 수가 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반쪽짜리만 쓸 수가 있고, 가로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로 하나만 쓴다. 요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제가 3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거든요. 이 모든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되는 사업은 개선사업만 그렇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개선사업만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되느냐? 워낙 달동 내 고칠 게 많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야 된다. 개선사업에서는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이 제일 보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웬만한 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있어요. 관리사업만 없잖아요. 자, 우리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은 관리사업에서만 없다. 왜 관리사업만 없느냐? 관리사업은 제가 아까 개념이 주택 손대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주택 손대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만 손댄다. 주택을 손대야 주택을 부셔버리고 새로 짓겠다라는 이 관리처분이 작성하죠. 없잖아. 만들 수가 없어요. 관리사업은 기반시설만 손댄다. 태생적으로 반쪽짜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자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관리사업만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이 없다. 나머지는 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환지 있다 없다 구별하는 건데, 지금 관리사업은 반쪽짜리로만 하니까 당연히 환지 없죠. 그리고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도 환지 없는 사업으로 기억을 하시되,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만 쓰지 환지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 관리처분에 따라 새 아파트 받으려고 들어가지 땅 받으려고 들어간 사람 없어요. 땅을 이론상으로는 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줘도 아파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땅이 몇 평씩 밖에 없는데 거기다 땅 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 건물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환지 없다. 또 가로대 정비사업은 가로고 있는 주택을 간단하게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주라. 주택주는 관리처분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인정할 필요 없다.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환지가 없다는 것이 재건축과 관리사업과 가로대 정비사업이 세 없고 나머지 있고, 결국 이렇게 보시면은 개선사업은 반쪽 다 있으니까 반쪽짜리도 있고, 관리사업 반쪽 2가지, 수용과 혼용은 개선사업 안에 있는 것이다. 아까 그 3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결국 되는 겁니다. 이게 시행 방법에 대한 얘기고, 자, 여기다가 시행자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행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시행자는, 이건 시행 방식이었고, 우리 시행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 이거? 자, 여기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항상 정비법은 제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과 비교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기억나실 겁니다. 환지 방식 성격상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정비법에서도 구조는 같은 구조가 돼야 돼. 정비법에서도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나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느냐, 이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느냐, 이거부터 따져주고 되면 시키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못 시켜요. 이거 화면상 잘 여러분들이 헷갈리겠네. 자, 이걸 지우고 이거 바로 옆에다 하죠.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생각해 보는데, 이래놓고 이제 사업별로 생각을 해요. 우리 개선사업은 달동네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능력 없다고 봐요. 제일 가난하게 사는 곳이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 능력 없다. 조합 결성에도 능력 없다고 봐서 민간인이 아예 안 되는 사업이 개선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안 되니까 행정청이라면은 작은 사업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나서지 시도의사가 나서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법만
개선사업만큼은 특수법인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개선사업에서만 나오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하려고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만든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처럼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구조로 민간이 안 되고 공공이 하는 것은 관리사업도 그래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운수가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 이렇게 공공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사업과 관리사업은 민간이 안 되고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요건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제가 개선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못 시킨다 그랬고 능력 없어서, 관리사업은 애초에 주택을 손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주택을 사업을 해서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아예 아니죠. 기반설만 고쳐준다 그랬죠. 기반설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시장운수 행정청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운수가 나서는 것이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때 동의요건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서 시장운수가 하든지 이 사람들 시킬 때는 그냥은 할 수 없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요. 이때도 5가지 방식 중에서 반쪽짜리 가장 간단한 방식일 때는 간단한 방식이니까 3분의 2까지 갈 필요 없다. 소유자 과반수로 충분하다. 다른 얘기 없으면 3분의 2, 반쪽짜리일 때만 과반수. 이렇게 소유자 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및 달동네는 세입자가 워낙 많아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려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관리사업에서 시장운수가 한다면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원래 기반설은 시장운수 몫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은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 사람은 동의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시장운수가 해야 될 일을 주택공사에게 시킬 때만 주택공사 지정해도 되는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의요건 차이가 나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민간인이 할 때도 우리 정비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하고 싶으면 조합 설립해서 하라. 조합 설립 의무. 그러나 제일 잘 사는 곳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제일 잘 사는 곳이라 여기서는 조합 설립 안 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 규정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못하고요.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재건축도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가로대 정비사업도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조합 결성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시행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자로 등장하는 유일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죠. 나머지에서는 시행자가 이 사람이 토지등 소유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조합할 때도 개선사업과 관리사업은 없잖아. 민간이 못한다 그러시니까 개선사업, 관리사업 빼고 나머지 4사업 갖고 출발점을 잡으시되, 이때도 주로 예외는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따로 예외. 나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추진해 구성 안 하는 대신에 설립인가 동의요건 세지면서 예외로 인정돼서 결국 재건축 예외,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외, 원칙은 재개발과 도시환경, 이 틀 속에서 조합을 해야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틀을 잡으시고, 이게 단독시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독시행 얘기할 때도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공동시행을 한다면 잘 내진 않습니다. 우리 공동시행 지문에 나올 때 이 사람은 단독시행할 때잖아. 지금 공동시행을 한다면 지금은 공동시행자를 누구랑 공동시행할 수 있느냐? 시장운수나 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나 다른 데서는 다 공동시행자로 돼도 재건축에서만 공동시행이 안 되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재건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설업자나 등록자 제일 문제 있었는데 다 공동시행자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시행 혹시 나왔다면 2가지만, 공동시행 아예 없는 것과 공동시행 할 때 동의요건 정도.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안 적겠습니다. 일단 공동시행 없는 유일한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공동시행이 없습니다. 기반설만 고쳐주는 간단한 방식이죠. 시장운수가 그 전문적으로 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하면 되지 누구랑 같이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동시행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나머지 다 있는데 공동시행할 때 얼마 정도 동의를 받아야 공동시행하냐, 요거 구별하는 거. 개선사업이 특수합니다. 우리 개선사업은 단독, 이 사람들이 단독할 때나 공동으로 할 때 다 이 특유한 동의 요건이다. 아까 토지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가
개선 사업에서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공통된 동의 요건이고, 나머지 사업에서 공동시행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 공동시행에 불과한 것이라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다. 이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개선 사업에서 이 두 동의 받을 때 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두 동의를 다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긴급한 경우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예외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요 사람들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시장수나 공사 등의 예외적 시행 지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평상시엔 최근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평상시에 안 나오고 또 나온다 해도 내용이 워낙 많아요. 그 사유가. 그래서 그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나오면 찍으셔도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해주는 게 시행자 파트예요. 자, 조합은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154쪽에 1번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했는데, 인가받은 관리 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봉리서를 건설하고 공포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포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결국 혼용 방식을 얘기하죠. 혼용 방법에 의한 재건축,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혼용 방식은 개선 사업에서만 인정하는 방식이잖아. 재건축에서는 관리 청구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만 있기 때문에 벌써 1번이 틀렸고, 2번에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 결국 혼용하는 방식에 의한 개선 사업을 얘기하죠. 개선 사업은 다 됩니다. 혼용 방식도. 3번에 정부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은 수용 방식이 있잖아요. 다 되잖아. 인가받은 관리 채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관리 채용에 따라 주는 재개발. 환지로 공급하는 재개발. 재개발은 둘 다 되지 않습니까? 그 표를 그렇게 정리해놨고, 2번 문제는 정비법상 인가받은 관리 채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거? 간단하죠. 나머지 다 되는데 뭐만 없다 그랬어요. 관리사업만 주택 손대는 게 아니라 4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관리처분이 다 있잖아. 3번 정비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오피스를 건설해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오피스텔 얘기가 작년부터 신설된 것이라 아직 기초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피스텔은, 여러분 오피스텔은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당연히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는 오피스텔 모든 건축물 다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가 주거 환경을 위한 나머지 사업 중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까 사무실이잖아요. 주택 아닌데 주거 환경 중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작년부터 놨어요. 어디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관리 청구에 따라 주는 방식 할 때 이제 오피스를 지을 수 있는데, 이때도 지역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래도 상업지역과 준주거만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싼 곳이 준주거잖아. 준주거가 6조로 500까지 가니까 상업지역 다음에 비싼 곳이 준주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서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다른 곳에서는 오피스텔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했다가 미분양될 수도 있어요.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과 준주거.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택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기준까지 채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무슨 발동 내에서 오피스텔을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1번 틀렸죠.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가능하고요. 이때 인가받은 관리 청구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는 것이고요. 5번의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된다. 이 얘기까지 정확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다가 나머지를 또 하겠습니다.